아유, 더워라. 자, 안녕하십니까. RPM. 자, 일단 이름을 한 번씩 좀 확인을 할게요. 제가, 되게 의도적이진 않은데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는 모든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사람 이름을 좀 심각하게 못 외워요. 그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을 못 외운다가 아니라, 그 카테고리의 이름이라는 항목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얼굴 그 보고서 아 얘는 어떤 성격, 얘는 나랑 무슨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길 가다가 한 3번만 마주쳐도 저번에 어디서 마주쳤던 사람 이게 다 아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이름을 잘못 불러요 항상. 어느 정도로 이름을 잘못 부르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촌동생 이름이 헷갈린다거나 아직까지 그다음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그러니까 한 25년지기도 넘은 친구한테도 아직까지 이름을 가끔씩 잘못 헷갈리거나 잘못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네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안 외워진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외우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게 그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최대한 빠르게 매칭할 수 있게 조금 할게요. 일단은 김지환. 예, 지환이가, 자, 이걸로 한번 좀 확인합시다. 일단, 지환이. 예. 그 다음에, 나시연. 예, 시연이. 그 다음에, 매우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우선. 예, 지금 뒤에, 네, 어떤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좀 확인하려고 했냐면요. 그 수업을 다시 듣는 분들도 지금 여기는 기본반이기도 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숙제를 조금 더 해오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하는 걸 봐서요. 딱 만약에 시키는 것만 하는데 뭐 그렇게 시키는 것만, 일단 내가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원 테스트나 아니면 주말 테스트, 우리 이제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숙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 이름이야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상하게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너무 막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잘 못 부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시험 보러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제 개인 번호 공유하고, 그러고 이제 상담도 제 개인 번호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뭘 하시냐면, 수업 시작 시간은 몇 시죠? 5시죠? 그럼 5시보다 늦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나 카톡, 아니면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진짜 정말 종친 이후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뭐 30초 괜찮지 않나?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니들 도착 시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만약에 빠져서 데스크에서 연락을 하게 하는 경우 혹은 제가 연락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세워놓고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시보다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즉 뭐예요? 웬만해선 지각하지 말라고요. 지각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타당해야 돼요. 타당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고 좀 덜 혼나느냐 연락을 안 하고 졸라 혼나느냐는 차이가 많겠죠.
그 다음에 지각 금지예요. 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숙제를 뭐 항상 언제나 100%를 해온다라고 하는 게 가끔 불가능할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 애지간해서는 다 가능할 정도로 양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양을 조절해줬음에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놀면서 문제를 대충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빡세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항상 1시간 반 내외에서 크게 잡아야 2시간, 진짜 천천히 푸는 사람이 2시간 반, 그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양을 항상 조절해 드릴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숙제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숙제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막말로 만약에 진짜 쇼츠 하나의 문제 한 문제라고 봐도 돼요. 쇼츠 볼 시간에 한 문제만 더 풀었어도 그거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철저하게.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그걸 기반으로 합니다. 저기 계획문이랑 정석을 기반으로 개념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를 잘 하셔야 해요. 그 필기를 하는 곳은 계획문 가운데에 보시면 그러니까 필기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미 계획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첫 번째 가운데 정도 확인해 보시면 필기노트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 수업 시간 때마다 요거를 적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웬만해서는 여기에다가 딱 봐도 저거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쉽게 제가 정리를 써드릴 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문이랑 비교하시고 정석이랑 같이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수업 참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건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만 움직이는 거, 눈만 따라 움직이는 건 전 그거 감상이라고 해요. 공연 보러 가갖고 우와 그건 관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적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감정 좋았다만 남지 나머지는 다 까먹어요. 뭐요? 손이 움직이셔야지만 공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손이 놀고 있다거나 팔짱 끼는 모습이 보여진다 싶으면 무조건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이건 좀 철저하게 지켜줍시다. 다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나랑 낯을 가리거나 이제 내가 뭐 무섭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와 낯을 가리는 사람 막 대답 못하고 막 어색하고 막 쑥스럽고 막 진짜 무슨 길 가다가 마주치면 막 한 100m 도망갈 것 같이 그런 느낌의 포스를 풍기진 않죠, 이제. 제가 하도 후덕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낯 가리는 거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주 동안은. 2주가 지나면 제발 소곤소곤 중얼중얼이라도 해주세요.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 그럼 그 전에는 뭐하냐? 그냥 끄덕끄덕 도리도리 그냥 숫자 이거 몇 번이야? 뭐가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로만 표현해 주셔도 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이걸 왜 호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수업 듣고 있습니다예요. 이건 호응이 없다는 건 나 멍 때리고 있습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참여 확실하게.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말고요.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뭔가 말이 많아져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원 이제부터 뭐더라? 오늘
오늘 회의한 결과로부터 핸드폰을 다 걷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을 걷는 게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아직 못 찾고 호다닥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쉬는 시간 때까지는 제가 냅뒀다가 그 이후에 제가 핸드폰을 좀 수거를 하고 그 수거를 한 상태 그대로 제가 저기 밑에 시험 보러 갈 때도 그거 가서 그래서 테스트실에서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돌려드리고 그러고 귀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수거할 수 있다는, 이렇게 수거를 한다는 점,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핸드폰이 울리면요, 니들 거 아닙니다. 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도 포함입니다. 울리는 모든 건 다 내 거예요. 아시겠죠? 울리지 않게 무음으로 놓거나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모드를 해두시거나 해서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핸드폰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몇 가지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숙제는 철저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숙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한테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연락하는 그 날짜는 기한은 언제냐면 전날 12시입니다. 등원 전이 아닙니다. 전날 12시입니다. 전날 12시까지 무슨 이유로 학교에 대해서 무슨 행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빼먹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빼먹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뭐 행사 때문에 바빴다나 아니면 뭔가 가족끼리 뭔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네, 교차 검증해서 부모님과 교차 검증한 후에 네, 인정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실 겁니다. 내가 정상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원 시스템상 조교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F가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 벌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벌점이 쌓이면은 자동적으로 네, 우리 학원에서 잘리게 될 거예요. 아니면 경고를 아니면은 과정 반복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뻥치 하나 걸리면요. 그러니까 학생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학생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잘못해도 돼요. 뭐 밥 먹듯이 잘못하지만 않으면 적어도 한 4번 다시 안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건 사람 아닙니다. 인간 이하예요. 동물 이하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에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첫 수업을 하자마자 애가 중간에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설마 첫날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싶어서 오케이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얘를 왜 그냥 보냈냐고 두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거 뻥이라고? 그러고 나서 느꼈어요. 역시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 이제는 확실하게 교차 검증까지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다시 한번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공지를 하고 가자면 우리 학원은 지금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7시 반까지 7시 25분인가요? 7시 25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7시 25분에 저기 테스트실에 가서 그날 본 수업에 대해서, 그날 들은 수업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1단원 다 나갈 거고요. 그 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단원 테스트 15문제를 30분 동안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점 미만 대상자는 재시험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재시험 없이 그냥 오답만 고치시고 그러고 통과하시면 가면 되는데 이제 숙제 같은 거 좀 더 하다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숙제가 누적되어서 안 돼 있다라는 게 보이면 8시
일찍 가게 되면은 8시 10분, 20분이면은 제가 귀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까지 붙잡아 놓을 겁니다. 붙잡아 놓고 그날 숙제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숙제가 누적되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죠? 밀린 숙제 하고 가가 아니라 그날 숙제 하고 가로 시킬 겁니다. 그 조교분들 뭐라고 하든 제가 조교분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든 뭐든 해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확실하게 들일 수 있게 여러분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이 정도. 그 다음에요. 지금 이 교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벽지를 새로 칠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화목에는 제가 고등반을 가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지만 월수금에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아마 이렇게 계속 앞뒤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 도배를 새로 했다고 했죠. 제가 우리 집에 며칠 전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도배를 할 일이 생겼는데 요만한 방 하나 도배하는데 8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낙서한 사람 돌려서 확인하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이렇게 쓱 그으면은 그냥 연필로 싹싹 이렇게 지우개로 써서 지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글씨 쓰거나 낙서하거나 그건 하지 마세요. 핸드폰은 네,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핸드폰 무음인지 혹은 비행기 모드인지 다시 한 번만 꺼내서 확인해 주시고 그러고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어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음, 음, 음. 그거 데스크에서 사야 되지 않냐? 그죠? 데스크에서 사셔야 될 거예요. 좀 이따가 가서, 예, 교실 보내시고 잠시만요. 율교재 말고, 이거 좀.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선생님들끼리 계속 다 통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숙제를 풀어보는 건요, 어떻게 숙제를, 그러니까 숙제하는 요령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숙제는요, 노트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6칸이 있어요. 이렇게 6칸이 있는 게 한 페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는 풀어오는 게 숙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풀이와 채점까지 정확하게 다 돼 있는 게 숙제예요. 그럼 만약에 풀이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요 옆 칸에다가 다시 오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노트 그냥 팍팍 쓰세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종이를 낭비하면서 산다고 해도 나무 한 3그루인가 2그루밖에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이 지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는 편하게 큼직큼직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쪽에다가 문제를 쓰고 풉니다. 번호 쓰시고 여기 페이지 번호 적는 거 있어요. 그래서 번호 적으시고 문제를 풉니다. 지금 우리는 교재가 몇 권이죠? 2권이죠. 정석 교재용 프리노트 하나, RPM용 프리노트 하나, 프리노트 2개에다 따로 적으십시오. 정석은 1-몇, 1-몇, 유제 1-몇, 기본 문제 몇 다시몇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재에다가는, 다른 노트에다가는 RPM 몇 번, 번호만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칸 중에서 어디만? 웬만하면 왼쪽만 씁니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다가 다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다 맞았으면 여기다가 쓰나요? 아니요, 그냥 넘기세요. 여유 있게 쓰십시오, 노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얘기했던 주말 테스트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는데 주말 테스트라고 주말에 보는 게 아니라 주말 테스트 우리는 언제 봐요? 우리 잠깐만 제가 네. 오케이. 자, 지환아, 우리는 주말 테스트를 무슨 요일로 볼까요? 그쵸. 우리는 수요일 날 시험을 진행합니다. 주말 테스트는 왜 주말이냐면요. 그 수요일 날 시험을 본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면 주말에 나와야 됩니다. 보충이 의무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맡은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다 시험 테스트, 주말 테스트를 올 클리어 하면은 네, 전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나와야 돼요. 저 고등부 챙겨야 돼서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래서 보충은 아마 거의 저기서 할 거예요. 그쪽 가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고등 별관 제가 따로 안내를 아마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주말 테스트는 제가 그러니까 1일 테스트 매일매일 내려가서 7시 반에 내려가서 시험을 보는 건 제가 내는 거고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내는 거고요. 수요일은 원장님이 내십니다. 직접 내십니다. 어디?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에 내십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에 내시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책에 있는 게 정확하게 오답과 복습이 철저하게 돼 있다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백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 백지 테스트 문제집이라고 하는 그 노트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 개념들도 외워서 풀게 될 겁니다. 쓰게 될 겁니다. 그 번호는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5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테스트는 통과 점수가 5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점이 안 나오면 보충을 해야 되고요. 50점이 넘어가면 그냥 통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학원 수업, 이렇게 생활 지침 같은 느낌은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두 분들 어떻게 조금 아실 것 같나요? 느낌적으로. 예,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니들 말고 내가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내가 학원 짬밥이 2011년부터니까 꽤 되죠? 그 2011년부터 학원 짬밥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수학 문제를 수학 공부를 하라고 시키면요. 문제만 풀어요.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개념 물어보면 선생님 문제 풀 수 있으면 되죠 라고 하고 내가 풀는 그런 진짜 정말 100명 중에 한 3명, 4명을 제외한 나머지 90 몇 명들은 개념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푼 대로 풀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방법인데?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이거 무슨 개념 이용했는데? 그럼 전혀 몰라요. 그런 게 너무너무 불만이어서 애들한테 그런 거를 아무리 새겨봤자 그 교재라던가 책을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만 있기 때문에 니들은 그거에 허덕허덕거리다 결국엔 문제만 뒤지게 풀고 내용은 텅텅 비어서 가죠. 여러분들 선행의 목표는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선행의 목표는 개념을 머릿속에 남기고 간다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다른 데서 배우셨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을 테지만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예를 들어서 물어보자고요. 뭐가 있을까? 어떤 개념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헉하고 당황을 하시려나?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땡.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땡!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봐봐, 여러분들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봐봐요, 지금 벌써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뭐더라? 그거 아는데 그거 있는데? 라고 머릿속에서 막 그런 느낌적으로 나오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100이라는 지식이 있다면 30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는. 한 45만 넘어가도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50, 60만 되더라도 심화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창의 문제라든가 유만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빨리 까먹어요. 항등식이라는 게 뭔가요? 라는 걸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나오는 거에 필요한 주인공은 두 가지예요. 문자랑 등식이에요. 등호.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개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다음 식이 항등식인지 아닌지, 다음 식이 방정식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정의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개념적인 게 중요해요. 문제를 예를 들어 문제를 10문제 푸는데, 문제를 한 50문제 풀었는데 개념을 한 번 쓱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랑 한 20문제, 10문제, 20문제 정도 풀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갔다라고 하면 그 20문제가 한 3배, 4배 정도 효율이 좋은 겁니다. 문제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 많이 풀어서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저 쌤 사칙연산 연습할 때요. 실수 많이 하는 거, 계산 실수 많이 할 때 문제 많이 푸시는 게 좋죠. 그런 게 아니고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단원 뒤지게 문제 많이 풀어봤자 그냥 공갈빵이에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개념과 관련된 얘기를 강조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눈 아파라. 잠깐만.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최대한 분위기를 잡고 싶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잡아봤자 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유쾌하게 수업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상호간에 지킬 걸 지켜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지킬 걸 지키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시면 돼요.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길었어요. 3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자, 정석 펴주시고요. 계백문이라고 되어 있는 계백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현재에는 정석에 있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교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게 멘트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부해오세요. 공부하세요. 라고 할 땐 아까 뭐라고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공부하고 문제 푸세요 라고 했는데 개념 한번 쓱 읽어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우리 눈만 움직이는 건 독서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공부예요.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식의 연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산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몇 가지? 4가지 사칙 연산을 연산이라 하겠죠.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학교 때 베이스가 얼마만큼 차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다항식이 뭐예요? 다항식. 하나 이상의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식? 그 단항식의 합?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 이거? 잘했어. 잘했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대요. 단항식이 뭐라고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하고요. 다항식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 밑줄만 쳐주시면 돼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과 같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은 그럼 뭐예요? 하나,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합으로 이루어진 식. 뭐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단항식, 다항식 이런 거 배우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항이랑 단항식을 구분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항이라고 하는 건 근데 결국에 같은 개념인데요. 그때는 그 항 따로, 단항식 따로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한 번에 단항식이라고 하는 애 안에 항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항식이 여러 개 더해져 있으면 그걸 다항식이라고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단항식을 뭐라고 하고?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문자 앞에 곱해지는 수를 뭐라고 부른다? 개수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들이 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 상수항이라고 하고 뭐 개수라고 한다라고 할 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중학교 때는 뭉뚱그려서 대충 설명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해하기 헷갈리는 것들은 다 빼고서 간단한 것들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뭐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중학교 기준으로, 중학교의 정의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3x제곱 y라고 하는 애는 몇 차 항이에요? 얘는 3차 항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얘는 몇 차 항이에요? 라고 하면요. 모든 문자가 각각 몇 번씩 곱해졌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3에다가 x 2번 그리고 y 1번 이렇게 총 3개로 곱해진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차 얘는 뭐라고요? 3차 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얘를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x에 대한 라고 하면 이제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문자 아니야. 그럼 x만 문자야. 그럼 x 말고 3y는 뭐야? 문자 아니야. 그럼 x에 대한 몇 차씩? 몇 차? 2차 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수는 뭐가 되니?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한다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 3차 여기 위에서는 뭐야? 3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2차항이라면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고? 개수가 돼요. 그럼 여기 x에 대한 2차항이면 개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y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 더 y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면 y에 대한 몇 차항? y에 대한 1차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개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 개수가 얼마? 3x제곱 이렇게 된다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을 적을 땐 앞으로 동류항이라는 단어 아시죠? 동류항이 뭐야? 모르면서 동류항이 뭐야? 동류항이 뭐야? 거기 나와 있는데.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중학교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문자가 같은 문자가 곱해졌고, 그 곱해진 횟수가 서로 같을 때, 이 항들은 서로 동류항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중학교 1학년 기준 설명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여기 그 8페이지 상단에서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개수는 다르지만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동류항이란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노트,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수만으로 된 것도 단항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단항식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 그 밑에서 x, y를 모두 문자로 볼 때 x를 상수, y를 문자로 볼 때 등등등등등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단항식을 문자가 n개 곱해졌을 때 n차 단항식이라고 한다. 넘어갑시다. 최고차항, 동차식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밖에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동차식은 버려요.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류항이 뭐라고요? 문자 부분이 같은 항. 그 문자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 같은 횟수만큼 곱해진 것들을 문자 부분이 같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동류항끼리는 항상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조건 동류항끼리는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요. 습관을 들이세요. 애지간에서는요. 근데 나도 가끔 따로따로 쓸 때가 있거든요. 괄호가 막 2개, 3개, 4개 막 이럴 때는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저도 애지간에서는 그거는 따로따로 쓸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몇 가지 경우들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뭘 쓰실 때는 동류항끼리는 묶어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9페이지 내용이에요. 계백문 기준으로는 2번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계백문 기준 2번인데요. 내림차수 거기 밑에 나와 있죠. 9페이지 가운데 있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내림차수랑 오름차수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수를 한 문자에 대해서 그 특정한 한 문자를 지정해서 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가장 큰 차수부터 점점 작은 차수로 해서 마지막 상수항까지 순서대로 적어준 걸 내림차순 정리. 거꾸로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수가 크게, 즉 최고차항이 가장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게 오름차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름차순 정리도 쓰나요? 가끔.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할 때 아까 얘기한 뭐라고요? 정리라고 하는 식을 정리할 때 무조건 동류항은 묶어서 하나로 표현해라 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 저는 이 10페이지를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10페이지 하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아닌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아닌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 1단원이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지수법칙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순환소수, 유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그건가요? 문자식인가요? 문자식이 바로 나오나? 1단원이 소인수분해, 2단원이 유리수, 3단원이 문자식일 거예요. 문자식을 배우면서 여기에 있던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 지수가 뭐고, 차수가 뭐고, 개수가 뭐고, 그 다음에 뭐 항이 뭐고, 이런 것들 다 배우라고 시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들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거기서 먼저 배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류항끼리, 여기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이거 지울게요. 이거 그냥 다 지울게요. 얘 필요 없죠, 이거. 정의하는 거 굳이 필요 없죠.
사칙연산부터, 네, 그러니까 멘트는 좀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게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항식이 뭐라고?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이 뭔데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동유항이 뭐라고요? 문자 부분이 문자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식들. 야, 뭐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앉자마자 그거 쓰게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막 줄그라고 하는 거 열심히 잘 듣고 있죠? 쓰라고 하는 거 열심히 잘 쓰고 있죠? 그거 그대로 쓰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일단 덧셈 뺄셈. 아, 진짜 하기 싫어요. 할 필요가 없긴 해요. 왜? 이미 노래를 너무 잘해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호 조심. 부호주의.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동료한끼리. 동료한끼리. 놓치지 않고 계산해서 정리합니다. 딱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죠? 어디냐? 보기 2번 보시면 보기 2번 보시면 보기 2번에 P라고 하는 식이 5x 제곱 y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Q라고 하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2xy 제곱 라고 할 때 그 P 더하기 Q 말고 2번만 볼게요. 2번에 P 마이너스 3Q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중에 하다 보면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서 착착착착착착 하면 되면 참 좋지. 근데 이렇게 대입을 하는 개념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대입을 1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알려주냐면 괄호를 치고 포장을 해서 집어넣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건방지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 대다수의 아이들이 건방지게 나 계산 좀 치는 듯? 라고 하면서 괄호를 빼고 쓰다가 꼭 부호 틀려서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대입을 해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거나 숫자로 바꿀 때는 항상 괄호를 치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배에 x세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2xy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괄호를 싹 다 풀고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계산해 보신다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얼마냐 5x 제곱 y 마이너스 6xy 제곱 플러스 11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 뭐 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 항상 쓸 때는요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요 순서대로 막 뒤죽박죽 막 적지 마시고 웬만해서는 다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1은 니네가 하시고요. 그죠? 유제 1-1도 니네가 하시고요.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조금 조절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RPM 쪽에서 조금 조절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 정석은 웬만하면 연습 문제는 몇 개는 좀 뺄 건데 일단 그 기본 문제하고 유제는 다 풀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곱셈은요?
곱셈을 하기 전에, 다항식의 곱셈. 곱셈이라는 걸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지수법칙 있죠. 지수법칙이라는 것들을 진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계동에 있을 때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공통수학원을 처음 들으러 온 애들이 온 거야. 정말 서프라이즈. 와, 얘들 공부 포기한 애들이구나. 근데 결국에는 걔네들이 2등급 받긴 했어요. 그 5등급 기준으로 해서 2등급 받기는 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서 사람 만들긴 했는데 지수법칙을 틀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있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그 다음 딱 두 가지를 이거를요. 지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수 파트에서 공통수학 2 다음 저기 대수 파트에서 대수 1단원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루는 게 지수법칙으로 확장이라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가르칠 때 제일 쉽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라 라고 하면 저는 얘를 뭐 하라고 시키냐면 그냥 무조건 분수로 먼저 표현하라고 시켜요. 무조건 분수를 먼저 표현하라고 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계산하기 쉬워요. 생각 없이. 그리고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거 이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그 개념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의 n-n이냐, 1이냐, 아니면 A의 n-n분의 1이냐라고 하고 뭐 얘가 m이 n보다 클 때, m이 n과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막 식을 나누잖아요. 그냥 분수로 써. 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A n제곱분의 A m제곱 하면 되잖아. 물론 지수 법칙상으로는 그거를 다 줄줄줄 외워야겠지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도 이거 가르칩니다. 지수 법칙. 정수 부분은 무조건 가르쳐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정말 단순하게 A의 m 빼기 n이라고 잡는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얘도 안 배우잖아요. A의 0제곱이 얼마인지. A의 1제곱만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 그거 알아? 니네 지수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니? 지수의 정의는 밑이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A가 몇 번 곱해졌다고? 2번 곱해졌다고. A가 3번 곱해졌다고. A가 1번 곱해졌다고. 안 이상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적 없니 혹시? 무슨 얘기냐면 곱해졌다며. 어디에? A가 한 번 곱해졌대. 어디에? A에? A가 한 번 곱해졌다고? 이거 A가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곱해진 거 어디에? 기준이 없잖아. 얘네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 1제곱은 A야. A 제곱은 A 제곱이야. A 세제곱은 A 세제곱이야. 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가장 근본적으로 곱하는 모든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게? 1이야. 더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모든 숫자에 다 더해져 있는 건 뭐게?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1에 A가 한 번만 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1을 생략하고 A라고 쓸 수 있다. A가 제곱이라고 하는 건 1에 A가 2번 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A가 2번 곱해졌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1에 A가 한 번도 안 곱해졌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A의 0제곱이라는 거를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뭐 네. 막 복잡하게 설명해요. 아니 복잡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0제곱이 1이야. 외워. 왜 그걸 외워야 하죠? 저는 그걸 왜 외워야 되죠?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A에다가 아 뭐야 A에다가 A를 곱하면 A 제곱이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A에다가 A분의 1을 하게 되면 1이잖아. 그지? 자, 그럼 지수로 한번 표현해봐. A에다가, A의 1제곱에다가 A에다가 뭘 곱하면 A의 0제곱이 될까? 곱하기는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럼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1 더하기 네모는 0이에요. 네모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라고요? A분의 1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음수는 역수다. 음수는 역수다. 0은 1이다. 딱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얘는 그냥 A의 n-n이다 라고로 끝나요. 그 세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긴 해요. 말고 나머지들 지수 분배 법칙 하는 것들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건 4번하고 5번 부분. 그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의 곱셈. 하. 이건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를 한 건데. 곱셈,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자, 지수 법칙은 안 할게, 여기 지울게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언제 배워?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언제 배워? 중학 2학년 1학기 때 배워. 2학년 1학기 1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소수고요. 2학년 1학기 2단원이 이제 지수 법칙이거든요. 그 단항식과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여기까지 배우는 게 2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항식의 연산을 하든 다항식의 연산을 하든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하게 뭘 이용해서 푼다. 얘는 무조건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가장 곱셈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계산 방법은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 뭔데? m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분배 ma 더하기 mb 라고 나누는 요것들 요렇게 빨간색으로 나눠주는 것들을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어떻게 하면 돼? 분배 법칙을 하면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 뭐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잠깐만 이거 안 배웠구나. 아니야.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열 조합 없이 그냥 경우의 수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얘를 딱 곱하기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괄호에서는 무조건 하나씩 선택되어서 곱한 결과값이 나온다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A를 뽑아? 그럼 여기서는 누굴 뽑아? C를 뽑아. 그래서 곱해서 나와. 또 A랑 또 다른 거 하나 있죠? D랑 무조건 한 번씩 다 곱해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BC 더하기 BD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 개수만큼 2 곱하기 2는 4, 4개의 항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곱하기 X, Y, Z, X 더하기 Y 더하기 Z 항이 몇 개가 나올까? 항이 몇 개가 나올까? A를 선택하는 순간 A 이쪽에서는 몇 개의 항이 나와? 3개. B랑 곱해지는 애도 몇 개? 3개. C 3개, D 3개. 다 합치면 몇 개? 12개.
몇 곱하기 몇이라고? 4 곱하기 3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항은요, 한 번씩 곱해져서 나온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분배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AC 한 번, 두 번, B도 BC, AD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저렇게 곱해져서 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그 분배 법칙을 하다 보니 사람은 뭐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른 동물이기 때문에 뭐 하기 싫어서 일일이 이렇게 괄호를 푸는 행동을 전개라고 하죠. 하나하나 매번 계산할 때마다 전개하기 싫어서 우리는 뭘 만들었더라? 규칙을 찾아서 공식으로 만들었더라. 그게 바로 뭐다? 곱셈 공식이다. 그럼 곱셈 그 곱셈 공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페이지 기본적인 거 좀 읽고 넘어갈게요. 14페이지에서 읽을 내용 있나? 제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쓸 거 다 써왔어요. 15페이지는요. 아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이게 왜 여기서 벌써 나와? 순서에 안 맞는데요. 곱셈 갖고 좀 설명을 마저 다 하고 나서 나눗셈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데 요새 시중교재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꿋꿋하게 정석은 사칙연산을 마무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을 다시 백바꾸해서 돌아가고 배우고 있어요. 이 개똥 같은 거. 그래, 나도 순서를 좀 바꿀게요. 나눗셈, 나눗셈. 그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필요 없고요. 그건 뭐 할 줄 아니까. 우리 2학년 1학기 때 했으니까. 우리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한번 해보자고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얘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푼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1학년하고 2학년 때, 1학년 때 숫자를 배우고 2학년 때 덧셈을 배우고 3학년 때 뺄셈을 배우고 4학년 때 곱셈, 나눗셈을 배우나? 아마 제 기억에. 그 다음에 5학년 때 혼합계산을 배우고 실생활 적용 문제가 들어가면서 소수랑 분수 등등등등이 나오고요. 소수는 4학년 때 배우는데. 아니야. 어쨌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숫자의 다항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야 얘는? 얘는 그냥 세로셈 나누기입니다. 세로셈으로 나누기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누구를 기준으로 자 5번 보기 5번처럼 보기 5번처럼 20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2 마이너스 3x 더하기 x제곱 라는 애를 계산할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한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0. 근데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비어있는 항도 빈칸으로 띄워줘야 돼요. 마치 숫자가 야 얼마? 1001이잖아. 이거 얼만데? 0?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없다라는 의미죠. 0이라는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빵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자리 표시를 해놔야 된 의미로 그 자리 표시를 하는 의미로서 0을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누기를 할 때도 세로셈 나누기를 할 때는 뭐 한다고? 그 2차 항이 없으면 없는 만큼 자리를 띄워놓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0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 세로셈 나누기 하듯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누구를 기준으로? 가장 큰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i와 모양이 같아지도록 여기 숫자를 맞춰줍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3x를 곱하면 되겠구나. 아, 오케이. 여기가 3x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다 3x로 곱해서 써줍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죠, 이거. 제가 2죠. 그러니까 곱하기 더하기 6x. 그 다음에 세로셈 계산하듯이 빼시면 되겠죠. 얼마? 9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0. 또 뭐 하면 돼요? 또 똑같이 얘랑 모양이 같아지도록 9를 곱하면 되니까 9. 그럼 그거에 맞춰서 9x 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18 빼시면 19x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럼 몫이 얼마가 될 거고? 몫은 3x 플러스 9. 세로셈 나누기 계산하듯이 똑같이.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는 19x 플러스 2이다. 자, 근데 여기서 세로셈 나누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말고 그래서 a 나누기 b에 몫을 q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얘는 우리 초등학교 옛날 배울 때 뭐 배웠냐면 12 나누기 5라고 하는 값은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예요. 이런 거 배웠다? 이거 등식이야 아니야? 이거 등식 아니야. 이거 등식 아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에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답으로 알아요. 가끔 잘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 아우 쉣! 그 답, 짠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없으면 가끔 애들이 이렇게 써. 띵띵! 하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매다 꽂아버리고 싶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답 아니거든. 등호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등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등호는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값인데 그냥 애들 용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얘를 등호로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2 더하기 5분의 2예요. 이게 몫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너무 값이 그지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검산식을 이용한다. 검산식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12를 5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다 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5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더하면 12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요? A라고 하는 값은 BQ 플러스 R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나누는 애 차수는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 반드시 커요.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커요. 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드립이었는데 못 알아들었죠? 네, 못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미안하다고 했다. 나 그냥 드립에 사과했다. 3초 안에 주워 담았다. 화내지 마요. 때리지 마요. 불러주지 마요. 내가 잘못했다고. 됐을까? 나누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세로셈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기본 과정에서는 할 거야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했던 분들이니까 따진다면 이거 약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조립제법 말고요. 뭐만 하면 돼요?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문자 빼고. 예를 들어 3, 0,
마이 20 나누기 1 마 3 2 이거 그냥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번에 빈칸으로 뚫어놓는 게 아니라 0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3 마 9 6 짠 9 마 8 20 9 마이너스 27 18 짠 9 19 2 끝.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x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약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요것도 교과서상에는 없는데요. 그 시중교재상으로는 저거 많이 설명 나와요. PM에도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말고. 안 나오네요. 다음. 그 옆에 조립제법까지 나오네요. 이 젠장. 조립제법까지 쓰고 쉴까요? 뭐 몇 시 쉬는 시간인지 뒤에 좀 봐주실래요? 몇 시 쉬는 시간이에요? (10분이에요) 사실 조립제법은 다 배워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요 좀 심화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기 항등식과 나머지 그 뒷부분이 필요하긴 해요. 응용 문제가 거기를 배워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누구를 나누는 식이야? 1차식으로 나누는 애가 아니야. 그걸로 그냥 1차식이 아니야.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아닌데? 선생님, 그거 아닌데? 선생님, 저 분명 2x-3이라고 하는데도 나누기 할 때 이거 조립제법 쓰는 거 봤는데? 아니야. 그거는 이 조립제법을 응용해서 푸는 거지. 사실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정의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만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 아까 했던 거 아까 그 보기 6번? 보기 5번? 어디냐? 보기 5번? 보기 5번 못해. 그 2x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3x 더하기 5를 x 마이너스 3 하는 방법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 뒤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얼마? 3을 사이드에 적어놓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밑에 칸을 살짝 주고 차수에 맞춰서 숫자를 적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내려. 첫 번째는 그냥 내려와 두 번째는 곱해서 올라가. 그래서 6. 그 다음 빨간색이잖아. 더해서 내려요. 6. 똑같이 곱해서 올립니다. 곱해서 올리면 얼마? 18. 또 더해서 내리면 15. 다음 여기 또 얼마? 45. 더해서 내리면 50. 짠. 얘가 뭐가 된다고? 나머지. 그럼 얘 뭐가 돼요? 누구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를 누구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더라? 50이 나오더라. 이렇게 써주는 거. 항상 언제나 정리할 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습관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써주는 것들이 이제 조립제법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식일 변형이 들어가야 된다더라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서 안 나올 거 그러니까 나오려나? 아, 기본 문제 1-4에서 1-4에서 나오겠네. 1-4, 1-5 그 뒷부분에 있는 거 문제 풀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